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도민의 선택과 관련된 주제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올해 말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또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무엇보다 도민의 선택이 중요한 부분들일 겁니다. 이를 두고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주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제주민회총 이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주를 대표하는 스피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습니다. 김동연 그 이사장님은 저희 라디오 자주 출연하셔가지고 저는 그날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지역 행사 다니고요. 예. 또 책도 좀 보고, 네. 글도 좀 쓰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글도 좀 쓴다는 건 논평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써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난 10일에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에 이어서 구역안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일단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안으로 바꾸는 것이 1순위로 평가가 됐고 또 4개 행정구역안이 2순위로 이 용역의 결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고 저희도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두 분의 그 결과에 대한 생각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행정체제 개편하고 이제 행정구역안 조정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를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복수 광역 기초체제로 갈 거냐. 예. 이거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행정 권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행정구역안 조정에 관련된 이슈가 떠오른 거는 이거는 행정시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좀 어긋나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예. 판단이 들고 제일 이번에 그 제주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큰 방향에서 전 2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이념적이요.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해야 되고 뭐 기초자치권을 회복해야 되고 그런 게 안 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주제가 돼야 되냐면 과연 어느 것이 제주의 미래와 비전에 걸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예를 들면 뭐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 생활 편의성, 주민들이 알아듣기도 어려운 너무나 애매모호한 행정학적 용어를 갖고 기준 충족도를 설정해서 이런저런 용역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예. 자,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느냐. 4개 시군 체제가 됐을 때 과연 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재정력을 가질 수 있느냐. 예. 불가능하거든요. 지방재정 교육 재정 분담금 같은 게 확 줄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지사하고 서로 합의하면 교육감하고 합의하면 5%를 현재 분담금을 주는 걸로 제도를 바꿨잖아요. 4개 시군 체제 들어오면 3.5%로 확 줄어요. 그리고 4개 시장 군수들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돼요. 줄까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주도에 리스 차량에서 돈 1년에 한 2천억 벌어오거든요. 자동차세하고 그 취득세, 등록세 이 문제하고 이제 연동해서 그 세율 조정권을 갖고 우리가 1년에 한 2천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 다른 시도로 갈 세금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예. 4개 시군 체제가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시군에 관련된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도가 갖고 있는 세금이에요. 도지사가 권한이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리스 관련된 하고 있는 그 세외 수입 제도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제주계정이 있어요. 제주계정 없어도 균형발전 그 회계를 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주계정만 따로 넣어줬어요. 그거 빼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부세 총액의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주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법에 의해서. 그거에 정액을 3%를 우리가 갖고 옵니다.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게 되면 시군이 있고 도가 있어서는요. 제주특별법이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 허울 그 명칭이 있는 제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 체제의 근본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예, 예. 그냥 그 추상적인 얘기만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한이양 방식, 특례 규정 방식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반 법률에 있는 권한을 가져왔어요. 그 시장 군수한테 줘야 되고 도지사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거 누가 나눌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념적 접근과 두 가지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건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자치권 얘기 이제 그만해라. 예, 예. 정말로 제주도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이슈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자, 반대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념적 접근 얘기하셨는데 사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사장님 생각도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뭐지? 오래간만에 나오시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구역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눠진 어떤 시군 체제에서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현행 어떤 그 제도 속에서 제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누리고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런 우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게 이거 이슈 피해도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 우금민 지사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고, 뭐 제가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나오다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되게 이슈 피해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지사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것. 그래서 권한을 좀 나누자. 분권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부위가 없고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1개 구 정도의 인구지만, 자, 뭐 인문지리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속감이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예. 자기 자신들의 문화, 자기 지역의 문제를 자기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 이 두 가지가 대두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데, 다만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그런 아까 너무 이념에 치중됐다고 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념적인, 즉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구역을 나눌 거냐라고 하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눈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원칙은 더 많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그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역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2개를 나눌 거냐, 4개로 나눌 거냐, 뭐 3개로 나눌 거냐라고 하는 구역 나누기만 하니까 거기서 뭐가 소용이 되냐면 정치 공학적인 접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이익이나 행정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데에 대한 논의는 빠져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료할 만한 수준의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잠깐만요. 저기 네. 그 구역을 나누면 구역을 많이 나눌수록 민주적인 절차성이 더 보장이 된다라는 게 용혁진의 그 점수 공포였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대동제라고 하는 개념도 나왔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헌의 시절에 민의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기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크죠. 그리고 도의원수가 너무 많다, 정치인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뭐냐면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주 지역의 인구가 100만이 됐는데 그 100만 인구 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계급과 계층에 따른 대표성들을 과연 도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정치적인 제도.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이사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면서 제가 본론적으로 이 자리를 빌었고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기초자치단체 도입만이 그 일정 지역 주민들이 그 기초자치권을 상당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냐. 예를 들면 조례재정권 얘기하고 예산 편성권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현행 그 단일 광역 행정 체제 내에서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했을 경우에 그게 불가능한 거냐. 예를 들면 제주 특별자치도세가 11개 세목이에요.
그 예전에 사개 시군이 갖고 있던 세목과 옛날에 제주도가 갖고 있던 광역이 갖고 있는 세목을 11개 다 합치면 도세가 되잖아요. 이 도세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건요. 도의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자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마치 조례재정권도 없고 예산 편성권도 행정시장 직선제하면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도 행정이 몰아가는 거는 이건 너무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수준의 우리가 행정시를 가져서 직선을 했을 경우에 그런 민주성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들은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들은 도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현행 체제에 대해서. 근데 그 문제의식의 근간으로 들어가면 아마 그 자기결정권, 아까 얘기하셨던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 직선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그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충분히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예. 내가 뽑은 시장이 4년 임기가 돼서 내가 필요한 민원을 갖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이 그 민원을 해결할 정도의 역량과 자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재원 배분에 대한 규칙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면 뭐 충분히 재정적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거고 조직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문제 그런 게 되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그 여러 사회단체나 또 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기초자치단체 도입만이 조례 제정도 할 수 있고 예산 편성도 할 수 있고 권한이 있는 거고 행정시장은 없는 거예요.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국회에 가서 입법할 필요도 없어요. 도의에서 조례를 만들면 돼요. 제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예, 그건 안 하고 예. 근본을 바꿔버릴 생각을 근본을 한다. 바꿔버리면 이제까지 우리가 누렸던 여러 가지 그 특례, 예를 들면 가장 본질적 그 권한이 뭐냐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오는 권한 이양 방식, 예.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특례 이양 방식, 이런 제도를 왜 할 수 있는 거냐? 단일 광역 행정 체제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니까요. 만약에 4개 시군이 있고 예. 제주도가 있으면 제주도로 권한을 이양한다. 못해요. 왜? 시군에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다 일반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만 못 줘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단일 광역 행정처제의 장점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예. 난 한숨 나오시는 어려운 모양이네요. 도정이 난 도대체 뭘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의 생각도 하나 여쭤보고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들을 높여왔는가라고 하는 본질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제 입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례만으로도 지금 당장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해보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제주도에 그렇게 기초 단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서울이 1개 구 정도의 인구이기 때문에 제주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뭐 주민투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좀 더 본질적인 논의들. 지금 결국은 지방분권 시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민주주의라고 한 제도를 단순하게 어떤 대의민주주의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더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주도가 앞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필요한데 그런 연구들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구역을 나눈 문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그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 참여하는 정치권 인사들은 좋죠. 자리가 많아지면 참여할 수 있는 청구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 말씀하시니까 중앙정부는 이렇게 앉아서 강원특별자치도도 보고 전북도 보고 제주도도 볼 거 아니에요. 제주도청이 아주 정말로 그 지식의 빈곤을 난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게 강원특별자치도가 4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니까 우리도 가면 된다. 거기는 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뭘 못하냐면요. 대폭적인 권한 이양 방식의 특별법 운영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를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등적인 특별자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거거든요.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를 이름을 붙이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생겨난, 그리고 동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단일 광역 행정체제를 도입한 건데,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얘기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어드밴티지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그 말에 하죠?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많은 권한이 이양됐죠, 포괄적으로. 근데 소위 말하면 그게 행정의 권한이 커진 것, 비대해진 것이고, 근데 행정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에 주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요구들은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 입장은 좋죠. 그리고 행정 공무원님들 입장은 상당히 좋죠. 근데 그게 과연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요구가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예.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지난 우리가 한 10년, 15년, 20년 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러면 서귀포시만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균형 발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귀포시가 독립된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하고 광역 단일 행정체제로 해서 양행정시로 해서 이루어졌던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의료, 교육, 재정, 인구 증가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물론 상대적 불균형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완화됐습니다. 이건 객관적 지표고요. 교육 행정 서비스만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제주도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육재정 분담금 3.5% 법정률에서 일반법에 특별법에 의해서 5%를 받아와서 충분한 재정적 자율성을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도민의 형평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정 서비스의 수준과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 요금만 하더라도요. 예전에 남제주군 군민이 내는 상수도 요금하고요, 제주 시민이 내는 거 다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똑같이 내잖아요. 이런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 제가 잠깐 드리고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 용역진에서는 그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양행정시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온 것은 맞지만 경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지금보다도. 그런 논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 임명직 행정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죠. 정치적 경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서 권역으로 몇 개 나눠서 하게 되면 그 행정시별로 경쟁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네, 시, 군 체제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예. 해소할 수 있고, 아까 말씀 정치적 효능감의 문제잖아요. 내가 뽑은 시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도지사가 임명하느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될 건데 네. 체제 흔들고 있다는 그 주장이셨고, 저 반론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하시고 아니면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왕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행정시장 직선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요구나 이해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말 행정시장 직선제가 30초 내로 해주십시오. 단순하지 않아요. 그거에 관련된 부수적인 이슈들도 많고요. 재정을 자율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조례 재정의 문제부터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중앙정부로 받아오는 교부세액의 근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여러 문제가 다 결부돼 있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변화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이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예. 충분한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느냐. 이건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만을 하려고 하는 어떤 행정의 이 의도가 너무 내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두 분, 제가 선거 방송처럼 시간 딱 잘라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최대한 좀 비슷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마무리하는데, 오늘 사실 부여관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부여관 얘기는 거기까지는 좀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 공청회 도민참여단 수기 토론회까지 도민들 의견 듣는 과정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이왕 시작된
공론의 장이니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 1분씩만 마무리 말씀을 드릴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지에서 제기한 내용들은 일반 저희 도민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단순하게 행정적 용어들을 나열하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면 이상 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사례와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재정 자립도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저희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정치적 어떤 수요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그걸 깊게 무리하고요.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생활권입니다. 어쨌든 단일 광역 행정 체제가 우리가 그 탄생하게 된 것도 제주도가 하나의 단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밑에 작은 단위의 생활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행정시, 제주시 전체 지금 그 큰 거를 동서로 나누는 그런 안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읍면과 시가지로서의 동이 함께 있는 현재 제주시 행정체제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생활권이 근본적으로 농경과 1차 산업을 그 위주로 한 읍면 생활권하고 시가지화된 동 생활권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예. 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그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나 생활 편의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는 걸 기준으로 해야지 정치권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예. 행정구역 조정 논의를 하는 건 전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용역의 구조 설계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12월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12월에 도입 권고안이 지금 제시가 될 예정이고 그 안에 여러 의견들을 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좀 넘겨보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내년 총선에 관한 이슈, 이것도 이제 도민들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뭐 여론조사도 몇 차례 좀 진행이 됐고 본인들 자천, 타천의 출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총선과 관련해서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장성철 위원장님 혹시 출마 안 하십니까? 내년 총선 출마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고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안 나간다는 말씀 안 하시고 크게 고려하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정치적 화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민해충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문학 활동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예.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오늘 좀 두 분 다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좀 편하게 아마 이야기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번 총선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총선에서 좌우할 최대 이슈는 우리 제주에서 어떤 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부터 전국적 여쭤볼까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지역적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 이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게 결국 이제 중간 평가와 관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제2공항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간 평가.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2공항과 경제와 관련된 네네. 부분들이 제주에서 크게 이슈가 될 것 같다. 네. 위원장님께서는요?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예. 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은 또 변하게 돼 있고 최근에 또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 그 정치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프레임이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저는 변하지 않을 변수는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제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권력 독점이 과연 이렇게 계속되는 게 옳은 것이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중앙 정치에 관련된 프레임으로서의 총선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중앙 정치의 어떤 그 정치 경쟁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제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 총선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더불어민주당 그 정치 권력 제주에서의 독점의 문제를 깰 수 있느냐, 깨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역의 경제 현안으로 들어가면 제주 제2공항은 당연히 이제 정상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거고, 과연 이대로 제주 경제가 주저앉는 것을 두고 볼 거냐? 그러면 이 제주 경제가 이렇게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정체하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최하이잖아요. 지난 한 십몇 년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너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럼 누가 이 상황까지 오는데 기여를 했느냐? 책임이 있느냐? 전 현직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예. 당연히 전 책임을 지는 게 그 책임 정치 차원에서 맞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 권력 독점 그 타파론 하나 하고 또 제주 경제 새로운 활력을 얻어내는 그런 논의, 이 두 가지가 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치 권력 독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구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정치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집토끼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중도, 외연 확장이 있을 텐데, 그럼 중도나 그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정치 권력 독점 체제를 캐치프레이즈 내어내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 좀 정치에 좀 관여가 안 되는 분들, 고관여층이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20년 동안 민주당이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이 그럴 만한 실력을 제주에서 과연 보여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또 당협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여요. 이슈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 현안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 과연 선거 국면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좀 판단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하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의견이 좀 다른데, 중도층에서 과연 그런 쪽에 그 소구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데, 전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절대적으로 이게 강해지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잖아요. 독점은 반드시 폐해를 낳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 관련된 인사들이 정치권의 제주 지역 총선에서 진출하느냐 마느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일부는 생겨야만, 아까도 우리가 행정시장 얘기할 때 경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 권력끼리의 경쟁이 있어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 서비스의 질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전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권력 독점에 대해서는 좀 염증을 느끼고 이거를 좀 타파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이 또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소구력 얘기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의 독점 얘기가 이번 총선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사실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다 석권하는 쪽으로 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더 지난번보다 이슈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좀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지난 총선에서도 그게 이슈가 좀 됐죠. 그 권력 독점 타파론 저도 내걸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뛰어넘지 못했던 게 총선의 성격이 어쨌든 중앙정치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그 영향이 매우 크고요. 그런데 이 총선을 할 때마다 그렇게 찍었는데 지역구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제주 지역의 정치 권력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이 제주 경제를 잘 챙기고 제주도 민생을 잘 챙겼느냐, 그게 경제 지표로 나타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만큼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정당의 의석을 몰아주는, 권력을 독점시켜주는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공감대는 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 예전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좀 크게 중앙에서부터 제주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민심의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 11일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구청장 한 명 바뀌는 건데 전국 단위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양당이 모두 거기에 좀 집중해서 좀 들어갔었는데, 이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민심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총선 전에 그 얘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었고 한 17% 차이가 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왜냐하면 그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있는 거니까 그 민심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엔 먼저 위원장님께 여쭤볼까요? 민심이야 뭐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그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전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건데 저는 그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는 아니에요. 본인들도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예.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될 국정의 분야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왔던 분야들을 그런 것들은 잘 지켜나가는 예.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그 지지와 공감대가 있다고 봐요. 이러면 안보 외교라든지 또 우리 어떤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좀 원칙을 잘 지키고 오히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중국 정부 시진핑 그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게 초청해달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중일 안보협력 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중국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좀 이렇게 예전처럼 가볍게 보진 않고 뭔가 그 제스처를 보이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 역시 원칙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단 그 외교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충분한 공감대가 나머지 부분은 좀 많이 변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특히 경제 정책하고 경제, 민생 정책인데 그 전에 좀 작은 제목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일 공감이 갔던 것이 6.25 전쟁 때 그 참전하시고 희생됐던 용사들 있잖아요. 이분들 정말 국가적인 영웅으로 예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예전에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했어야 되는 일인데 늦지막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경제 분야에 들어오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대외적인 경제 위기와 또 내부적인 경제 정책, 저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 함께 걸려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몇 달 동안은 경제 살리기 모드로 해서 정말 국민들 속에 공감이 가는 그런 경제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된다고 보여줘야 거기에 대해서 민심을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그 것이다. 분야에서는 여당이 없고 야당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 정부의 어떤 국정 지지율이 정상적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묘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어떤 얘기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거나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 보면 요즘 참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20%대까지 이제 지지율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부메랑이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뭐 검찰공화국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로 간다는 얘기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검찰 출신을 소위 말하면 TK나 PK에 꽂아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설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는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총선이라고 하는 것도 전국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 지역에서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면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제 그건 있죠.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의 실정이 너무나 하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유권자들 선택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이번에 보선이 그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그 보약이다, 계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보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윤 대통령도 이제 어떤 그 국민의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대통령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선거의 어떤 그 무서움이나 위험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꼭 변화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예. 더 이상 신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나온 그 이야기들은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항상 옳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을 다 이제 교체하는 것으로 일관 살표를 냈죠. 그다음에 지금 비서관들한테 사무실 앉아 있지 말고 현장 가라. 지금 뭔가 이제 변화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보기에는 그 마땅치 않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아니 당직자들은 뭔 죄입니까? 대표가 사퇴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예. 저는 그러니까 이번 구청,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용산에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일개 구청장 선거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면 일개 구청장 선거를 전국적인 선거로 만드는 건 용산이에요. 사면제까지 시켜주고 그리고 공천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산의 표하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용산 체제에 대해서 좀 당이 사위 말하면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고 당의 목소리를 용산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내에서도 엄청나게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 대표가 이 구청장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나는 게 예. 저는 그게 쇄신 있는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점진적인 변화? 그 얘기는 뭐 안 바꾸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그런 태도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총선이 워낙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여쭤봤었고, 자, 그럼 저희는 좀 제주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보선 이후에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제주 내에서는. 근데 저희는 뭐 이제 그 추석 전에 나왔던 정도의 수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만나보는 민심들의 흐름은 좀 어떨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주 제주 지역에서 민주당 20년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석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도 좀 어느 선거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주 올 같은 경우는 보궐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죠. 그리고 뭐 제주 서귀포나 제주시 갑에 대한 어떤 이 평가들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역 의원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선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민주당 쪽에서는 본선보다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주시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경선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그 바닥 민심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긴 하던데. 좀 많이 부담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도. 아, 그래요? 그 실제로 국민의힘의 지지자분들조차 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결국은 내년 총선의 결과는 그 중앙 정치권의 변화가 일정 정도 일어나서 어떤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움직여야죠. 그것이 없이는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의 그 총선 관련 이슈를 누가 어떻게 더 잘 그 제기하고 예. 제기해서 도민들한테 호소를 하느냐. 저는 그 이슈 파이팅 능력이 예. 내년 총선에 일정 정도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아까 그게 그 제주 지역에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이게 권력 독점을 해오면서 이뤄놓은 그 성과에 대한 그 분명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 파이팅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해야 될 선수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네.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양당 모두 이제 공천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계속 좀 흘러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보니까 공천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나온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제주시의회 전략 공천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좀 기울어졌던 지형을 좀 일거에 좀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희룡 전 지사 현 국토부 장관께서 좀 출마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아마 도당 차원에서 얘기했던 모양이죠. 그다음에 뭐 이준석 전 당대표 얘기도 했고.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보고요.
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 본인들의 의지. 의지를 본인들의 예. 의지도 그렇고요. 출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지금 더 장관까지 했고 도지사까지 했으니까 더 큰 꿈을 꿀 텐데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 이 배지 하나가 그렇게 목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가능성이 없는 소리고 그냥 워낙 오죽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답답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한번 질러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당위원장께서요? 예,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쪽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는 구도와 인물인데 구도상으로는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근데 이제 인물의 문제일 텐데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인물 경쟁력이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러려면 지금 어찌 보면 저는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희 지역에서 정말 이슈 파이팅하고 아까 장성철 위원장이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인 독점 세력을 좀 깨겠다라고 하면 공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지금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그리고 예.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좀 널리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정치 구도상 예. 쉽지 않아 보여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일단 사람이 없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충분히 찾고 그리고 스토리텔링하고 그럴 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과연 이번 선거에서 아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20년의 어떤 정치 독점 체제를 깰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작동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절박함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그 위원장님이 도당위원장 할 때 그 당원 배가 운동도 많이 했었고 좀 조직력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했었고 지지율도 사실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거기서 인물이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원희룡 장관 얘기하니까 그 이준석 대표까지 예. 저는 뭐 그 두 분이 그 정책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다 뭐 예상은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만약 두 분이 제주에 와서 출마를 하겠다, 예. 전 적극적으로 환영할 거예요. 예, 만약 하시겠다 그러면. 의지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뭐 먼저 나서서 요청하는 것은 네. 우리 스스로 얘기가 너무 약하다는 걸 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기 예, 때문에 지난번에 도당위원장이 한 번 정도 한 걸로 전 족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인물 경쟁력과 관련돼서 이제 그 도민들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전 듣습니다. 그런데 정치 특히 선거에 이제 뛰어드는 부분하고 저 사람이 인물이다 하는 거하고는요. 현실 정치를 해보면 굉장히 달라요. 정치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예. 정치가 참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또 저런 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아무리 뭐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 같은 훌륭한 분을 공천하겠습니다 하면 예. 나 정치 안 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본인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손 들고 나오는 사람 중에 예. 이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 발굴하면 된다 하는데 그 발굴도 본인의 의지가 먼저 있는 것이 전제가 예. 돼야 되는 거라서 현재 전 제주도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도 예. 전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정치인은요 선거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현재 그 출마 예정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이 기본적으로 본선거를 뛰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분들이 경선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역량을 보여주고 또 본선에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면 또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의견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건 예. 애정의 소리로 받아들이고요. 좀 적극적인 그 관심 정도는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야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혹시 이번에 뭐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도 그 민주당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지역구 세 개지 않습니까? 세 지역구 중에서 여기는 좀 격전지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되시는 지역구 있습니까? 두 분께서는? 저는 일단은 제주시 갑은 민주당 경선이 좀 격전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예. 서귀포는 주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선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녹록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귀포 그러니까 얘기하시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서귀포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으로 보면. 예. 저는 세계 선거구 다 해볼 만하다고 네. 생각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왜 그러냐면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요. 위성공 국회의원이나 송재호 국회의원이나 김한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 받은 성적표를 보면 도민들한테 뚜렷하게 각인된 게 없단 말입니다. 지역적 성과. 예.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 도민들이 보시고 계실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중요한 예. 건 지금 단계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보다 국민의힘 도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선거 구도가 출렁일 수 있고 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세석 다 국민의힘이 가져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전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상이 항상 빗나가는 경우가 뭐, 예, 돼야 뭐. 드라마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선거라는 게 항상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결과는 끝에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당장 출마하겠다고 하실지 몰라요. 근데 어느 당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지 몰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두 분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할 텐데 각 정당에서 어떤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본인들 입장에서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열망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들이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소수 정당이 있지만 정말 그들이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정당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예. 어떤 창구로서 선거를 이용하는지 좀 더 냉철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소수 정당이 서로 연대를 해서 그들의 목소리들이 이 정치권에 좀 전달되고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창구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그 명절 직후에 저희가 그 소수정당 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엔 연대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연대를 한다면 예. 이번엔 송선에서 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에서? 저는 그 관건이 한 10%를 넘을 수 있느냐라는 예. 거거든요. 뭐 이러면 15% 가면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지만 그게 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렇게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이제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략은 이제 솔직하고 또 정직하고 또 진실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저는 도민들께 좀 부탁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의 미래를 좀 봐달라. 제주의 미래를 좀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제주도의 정치 지형을 바라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봐 주십사. 그리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바꿔놓고 판단해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결단도 전 해봐 주시면 예. 전 손해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당 홍보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우 급하셨어. 간절하네요. 예. 네, 이번 선거, 제주도의 선거가 굉장히 글쎄 좀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예측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와는 다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어떻게 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소수 정당들의 역할은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면은 좀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분 평론가로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네. 종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뤘던 두 주제가 모두 도민의 선택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선택의 날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고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선택에 몫이 되는 만큼 최선의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이슈 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